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암호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를 할 때 핵심 정보 말고 여분 정보라는 거를 추가해가지고 같이 암호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핵심 정보에다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복호화를 했을 때 올바른 키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원래 내가 생각했던 이 암호문은 이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실제 이 키로 암호화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문 안에 랜덤한 정보만 들어있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정보 외에 여분 정보가 들어있어야지 내가 복호하고 나서 올바른 키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여분 정보들은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네이밍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키의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키의 어떤 핵심 정보의 추가적인 의미, 뭐 최근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성 보장하는 기법으로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기법, 그리고 난스를 사용하는 기법, 그리고 타임스탬프와 유사한 카운터를 사용하는 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을 그런 걸 설명할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암호 프로토콜의 참여자를 설명드릴 때 신뢰기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이 암호 프로토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프로토콜을 잠깐 보면 난스 기법을 써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 앨리스 A가 서버한테 나는 앨리스고 나는 밥과 통신하고 싶고 내 난스는 NA다 라고 주면 서버는 밥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만들어서 NA와 B를 같이 암호화해서 주게 됩니다. 뭐 이 순서는 이 암호화된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키의 용도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요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요 KAB의 비밀성을 보장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A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여기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키죠. 그리고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KAB가 실제로 최근에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 암호문 자체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NA가 들어있다는 것은 NA를 봤다는 것이고 그럼 NA를 보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니까 이 암호문 전체는 그렇죠? 전체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A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믿고 싶은 것은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요 키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썼던 최근성 보장 기법을 통해서는 확인시켜 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랜덤한 값이 이번에 만들어졌는지 예전에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신뢰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관계. 즉, 이 프로토콜의 정의, 약속은 뭐냐면은 이 프로토콜의 약속은 우리 서버한테, 신뢰하는 서버한테 키를 요청하면 서버는 키를 새롭게 생성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서버는 신뢰하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프로토콜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토콜의 약속이 뭐냐?
요청을 받으면 쓸데없는 옛날 값들을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안전한 키를 생성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암호문을 해석해 보면 이 암호문 전체는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NA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KAS라는 키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암호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가 만든 거죠. 그럼 서버가 최근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키도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목적이 요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 확신하고 싶은 것은 최근성 보장 기법이라는 것과 신뢰 관계, 신뢰라는 그 개념이 결합돼서야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요? 그래서 어떤 랜덤 값을 우리가 최근에 만든지 믿고 싶으면 그거는 어떤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난스가 아니라 타임스탬프를 쓰더라도 이 타임스탬프를 예를 들면 타임스탬프를 썼어요. 타임스탬프 쓴 거 안 나오나? 타임스탬프를 쓰면 이 예를 들면 여기가 타임스탬프가 들어있어요. 이거 NA를 안 되고 타임스탬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버는 올바른 타임스탬프를 찍는다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뢰 기간이니까 신뢰를 할 수 있으면 이 타임스탬프를 보고 내 시간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시간이 가까우면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KAB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프로토콜 약속대로 하면 서버는 새롭게 키를 프레시하게 생성을 해서 넣어줬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옛날에 만들어진 키가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키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은 이 기관이, 이 서버가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신뢰관계라는 것이 프로토콜의 어떤 안전성을 논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이런 기관이 또는 이런 서버가 신뢰 서버다라고 하면 과연 저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믿고 쓰냐 안 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쓰게 되겠지만 그걸 안전성을 논할 때는 이 관계에서 어떤 신뢰관계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신뢰관계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겠다. 그런 거죠. 보통 이 신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을 100% 신뢰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신뢰라는 그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보보호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 기술에 보면 이 프로토콜은 이런 신뢰관계를 가정한다. 이 기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한다.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신뢰와 관련된 주장 또는 가정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의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런 신뢰관계가 돼야지만 이 프로토콜이 안전합니다라고 하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올바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수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상점과 고객은 서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우리가 상점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상점에서 거래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실제 생활에서는 기관의 어떤 이름을 보고 저 기관은 좀 신뢰할 수 있겠다. 뭐 이름이 없는 쇼핑몰은 약간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러는데 이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럴 때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신뢰기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신뢰기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신뢰기관을 우리가 찾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기관에서 운영 또는 승인한 기관만 신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어떤 지정된 그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것만 우리가 신뢰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 자체가 또 이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외국에서는 사설기관들 뭐 이런 데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걸 또 신뢰해서 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적인 공기업,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고도 그런데 사적인 공기업, 사적인 기업하고 국가에서 운영한 기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기관을 더 신뢰할 수 있냐? 공기업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또 그게 이렇게 말처럼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특히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가기관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적인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거고 그런 기관들이 뭐 이렇게 신뢰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프로토콜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리고 그 성립하는 이유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에서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신뢰라고 하는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뢰 관계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이 우리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내가 내 컴퓨터에 보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웃소싱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제 작은 기업들은 당연히 옛날부터 그렇지만 삼성 같은 큰 기업도 옛날에는 자체적인 데이터 서버들을 다 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와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자신의 데이터를 밖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싼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서버를 운영하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사야 되죠.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 관리할 직원들을 둬야 되죠.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외부 업체한테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다 올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수 있죠. 그게 이제 아웃소싱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구글 클라우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외부로 우리가 데이터를 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작은 기업은 당연히 그렇고 큰 기업들도 점점 아주 자기네들의 아주 핵심 정보 외에는 다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도 이제는 USB에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쓰고 노트북에서 쓰고 핸드폰에서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내 사적인 또는 내 일들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가 올라가면 과연 그 정보들이 안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되게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그 보안에 대한 인식들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노출될 수 있지만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메신저 서비스 있잖아요. 메신저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늘 인라인 방식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인라인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카톡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면 바로 그 친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갔다가 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친구가 온라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식을 써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핸드폰을 꺼놓을 수도 있고 안 켜놓을 수도 있으니까 안 켜놓는다고 해서 내가 김상진한테 카톡 메시지 못 보내는 거 아니죠? 보내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서버에 있다가 내가 접속하면 땡겨와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그 서버에 보관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국정원 이런 데서 이제 그 영장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통화 내용 보자, 카톡 내용 보자 그러면 카톡 내용 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장하는 기간을 거의 없애죠.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하루 하면은 하루 뒤에는 지워야 되죠. 근데 그걸 지웠을지 안 지웠을지는 몰라.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지웠다 칩시다. 근데 어떤 또 기능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카톡은 모르겠는데 외국에 있는 메신저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쓰면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뭐 연락처나 이런 거 백업해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클라우드에 그 아이메신저나 이런 메신저 정보도 거기다가 백업해 줘요. 백업. 그러면 이제 영장을 그 카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 가면 여러분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데이터들 대화 내용이 클라우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말고도 클라우드.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그냥 암호화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암호화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죠. 저도 핸드폰 바꾸면서 가장 짜증나는 거 하나 중에가 카톡이더라고. 카톡.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카톡 메신저 다 날린 경우. 저장해서 옮길 수 있어요? 저장해서 옮길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찰나를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 핸드폰이 그대로 있어. 응? 여기에는 막 우리가 친구들, 뭐 교수님들,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교환됐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백업해서 이제 갖고 와야지 해놓고 이제 가만히 둔 거예요. 백업은 안 한 상태로. 근데 핸드폰을 하나 새로 했어. 개통을 시켰어요. 개통을 시켰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갖고 오면 되겠지. 여기서 저장해가지고 이제 일로 옮겨오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냅두고 여기다가 카톡을 깔았어요. 카톡을 까는 순간 이쪽 갔더니 없어.
없어.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황당한 경우가 참. 내가 다른 건 다 뭐 사진은 뭐 이쪽에 로그인한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핸드폰을 와이프아웃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백업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새 핸드폰에서 그 카톡 로그인했더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거 참 짜증나더라고. 요즘은 메일보다도 이 카톡에 있는 그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 막 중요한 내용이 가끔 있거든요. 그걸 뭐 백업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나도 모르게 또는 내 의도하에 클라우드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가 있었으면 나는 땡큐했지.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 백업하면 또 자다로 됐겠지만 카톡은 자다로 안 하겠지만 카톡은 어디서 로그인한 순간 다른 장치에 있는 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왜 그따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한 컴퓨터에서 로그인하면 그 모바일 장치는 다른 데서 모바일 장치 로그인하면 다른 데 걸 싹 초기화해 버리더라고요. 다시 또 여기서 인증받아야 되고 그것도 인증을 받았더니 진짜 새로 초기화 시키더라고요. 끔찍해. 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슬라이드가 몇 점 없으니까 빨리 또 갑시다. 자, 신뢰관계를 얘기 들었고 인증과 관련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늘 뭔가 할 때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거 뭐 강한 익명성, 약한 익명성 이런 게 있는 듯이 이 인증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앨리스가 난스 값을 NA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서명, NA에 대해서 서명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이 온라인 상태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NA를 주고 나서야지만 만들 수 있으니까 얘 외에는 못 만들죠.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거죠. 바로 현재.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밥이 존재한다. 온라인 상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밑에 있는 그 공격 그림이 있는데 이게 과연 공격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A를 주면 얘가 그걸 잘라. 그리고 그냥 또 NA를 줘. 그럼 얘는 이걸 NA를 서명해서 줘요. 그럼 얘가 잠깐 받고 있다가 또 줘요.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랑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B랑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B는 누구랑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죠. A라는 정보가 어디 있어? 제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안 한 게 얘가 그 C라고 하면 그냥 나는 C다라고 줘도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지. 그냥 여기다 NA라고 쓴 것 뿐이지 이 NA 자체도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면 B 입장에서는 앨리스하고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하고 통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N은 B랑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A가 통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얘랑 통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는 있는 거죠. 실제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한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A와 B가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차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한 인증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인증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온라인이라는 것만 알아. 상대방이 나를 그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통해서는 얘가 A에 대해서 A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준 게 A라는 것을 알고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처럼 A라는
너 A 맞구나. 그럼 A라고 해서 주게 되면 아까와 달리 이제 얘가 온라인이다라는 것도 알고 나를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그림에서 밥이 생각하고 있는 얘가 A가 아니라 C라 그랬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C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야지만 강한 인증이다. 즉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상대방으로 자신의 상대방으로 알고 있다는 것까지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강한 개체 인증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인증.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걸 약한 인증, 이렇게 하는 것을 강한 인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인증 같은 아까 지금 문제를 약한 인증, 강한 인증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토콜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A가 시작자라는 입장에서 A가 B랑 그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경우랑 A가 C랑 수행하는 경우를 그려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구분이 안 되면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B랑 할 때랑 내가 C랑 할 때 내 입장에서 두 개의 프로토콜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여기 걸 일로 갖다 쓰고 여기 걸 일로 갖다 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은 A 입장에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B랑 하면 B의 서명이 올 거고 C랑 하면 C의 서명이 와요. 그러면 이 시작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거는 반응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프로토콜 시작하는 애가 아니야. 프로토콜을 이제 리스폰더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폰더 입장에서 A랑 했을 때랑 C랑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개, 요 값들하고 요 값들을 서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같은 랜덤 값이고 서명하는 건 나는 A랑 하나, C랑 하나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냥 받은 값에 서명할 뿐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없으니까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차별화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의 이름을 상대방의 이름을 넣었더니 차별화가 되는 거죠. A랑 통신하면 서명에 A라는 이름 넣고 C랑 하면 C의 이름을 넣게 되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제 얘 입장에서 리스폰더 입장에서도 구분이 되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서명 값을 통해서 이제 A 시작자도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한번 설계해 놓고 내가 만들었어요, 혹시. 그럼 그 프로토콜이 문제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A가 B랑 할 때와 A가 C랑 할 때를 그려보고 구분이 돼야 돼. A 입장에서. 또 거꾸로 B가 A와 할 때와 B가 C랑 할 때를 그려보고 두 개의 프로토콜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뭔가 프로토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분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을 보완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완이 되면 이제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프로토콜에서는 강한 개체 인증이라는 개념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용어를 더 설명드리면 이 프로토콜은 A만 B를 인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A만 B. B는 A를 인증 못해.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그냥 일방향 인증. 그러니까 한쪽. 우리가 두 개의 당사자가 있을 텐데 한쪽만 다른 쪽에 그 인증을 제공한 거고 다른 쪽은 제공을 안 한 겁니다. 물론 뭐
프로토콜 조금 바꿔가지고 시그 A 주게끔 해가지고 상호 인증되게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호 인증하고 일반 인증.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이냐, 한쪽만 인증하는 프로토콜이냐. 그래서 일반 인증, 상호 인증.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그럼 이 프로토콜은 상호 인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인증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의 안전성들은 어떻게 논하냐, 그리고 효율성은 어떻게 논하냐.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보안 요구사항, 그것이 만족해야 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안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 쓸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효율성을 갖춰야 돼요. 안전한데 서로 통신하려면 일주일이 걸려. 그러면 그런 거는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안전성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 현장에 사용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러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반관계다. 효율성을 높이면 보통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을 높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높인다는 건 뭔가 좀 더 한다는 거고, 연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게 됩니다.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호 알고리즘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128비트의 비트를 받아서 128비트 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한 다음에 만족해야 되는 것은 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얻을 수 없거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전자선거하는 프로토콜이다. 전자화폐다. 그러면 만족해야 될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되겠고, 또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종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프로토콜 하나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만 증명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는 증명 못하고.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은 안전하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weakest link 프로토콜,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weakest link principle.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을 되게 철저히 했는데, 창문을 열어놨어. 그럼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공격하면 어느 부분을 공격할까?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 시스템의 보안 정도를, 수준을 정의하는 거예요. 통신 프로토콜이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클라이언트 있고, 서버가 있는데, 통신만 보호하면 서버를 해킹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를 해킹할 수도 있죠. 클라이언트 해킹하기가 너무 쉬워.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 증명도 암호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이런 정의 놓고 모델 세우고, 그 모델에 따라서 이 모델 하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격자 모델. 우리가 공격자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걸 할 수 있어도 이 프로토콜은 안전하다. 그걸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한 투표 내용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놓고 왜 볼 수 없는지를 수학적으로 뭔가 형식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보통 좋은 아이디어는 쉽게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은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것은 정말 연구가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요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암호 분야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기초 기술들을 배우면 쉽게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기술이 안전한가라고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석사 정도 연구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박사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의 능력들을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세션 키 같은 거, 장기간 키가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 이 공격자가 내부 공격자인지 외부 공격자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효율성을 좀 논해봅시다. 효율성은 두 가지, 계산 효율성, 통신 효율성, 프로토콜이니까 계산 효율성, 통신 효율성. 근데 계산 효율성은 사용되는 암호 기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암호 기술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월등하게 비용이 비싸요. 그러면 다른 거에 연산은 신경 안 쓰고 제일 비싼 연산을 얼마만큼 하냐, 그거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공개 키도 쓰고 대칭 키도 써. 그러면 대칭 키는 신경 안 써요. 공개 키를 얼마나 하냐, 그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얘는 공개 키와 대칭 키를 쓰고 얘는 대칭 키만 써. 그럼 얘가 더 효율적인 거겠죠. 둘 다 공개 키도 쓰고 대칭 키도 써. 그럼 대칭 키를 얼마나 쓰냐는 신경 안 써요. 공개 키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인 프로토콜인지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연산이 뭔지, 그리고 효율성은 컴퓨터 기술, 또 컴퓨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뭐냐, 컴퓨팅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무지무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PC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효율성이 별로 안 중요해. 워낙 PC들이 CPU들이 좋아져서. 근데 모바일, 요즘 핸드폰도 워낙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도 좀 더 아래에 있는 어떤 기능들, 뭐 요즘 나오는 IoT 기술이라든지 뭐 RFID, 뭐 NFC도 알죠? 그런 거에 들어가는 암호 기술은 대단히 효율적이어야 돼요. 조그만 칩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조그만 칩에다가 암호 기술 다 넣어야 돼. 그러려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고, 통신 효율성은 메시지 수와 메시지 크기로 좌우되는데, 그러니까 수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교환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교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만큼 크게 보내냐, 이거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면 여러 번 보내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에너지, 전원을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면 통신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낼 때.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에 있는 걸 사용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지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올릴 때 제일 많이 써요. 받을 때 오락하면서 놀 때보다도 데이터를 보낼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를 어떻게 전략해야 될지 또 조금 생각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수로 이 수를 줄이는 거고, 근데 이게 요걸 받아야지만 다음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한 번에 안 되겠지. 줘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선 통신 기반의 이동 휴대 단말은 전원 소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센서 네트워크처럼 그 산에다가 막 이런 그 관찰 장비들을 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 뭐 태양열 쓰면 모르겠는데 태양열 쓰는 게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럼 배터리가 다 되면 걔를 갖고 와서 다른 걸로 교체해야 돼. 보통은 버리고 또 뿌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애들은 그 배터리가 오래 쓰게끔 해야지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서비스들은 그 모바일 서비스들은 그래서 전원 소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 제일 좋은 게 무선 메시지 전송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내부 연산을 줄이는 것도 전원 소모를 줄일 수 있는데 내부 연산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싼 연산을 많이 안 해야 되겠지. 계산을 많이 하는 거를 안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렴한 연산들만 하게끔 모바일 기기들은 저렴한 연산만 하게끔 하다든지 또 하나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많이 썼던 것은 사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사전 계산. 프리컴퓨터.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 우리 핸드폰 이전에 모바일 장치로 PDA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PDA. 컴퓨터 같은 건데 전화 기능은 없고 조그만 거였어요. 근데 이 PDA는 어떤 기반이었냐면은 싱크하는 기반이었어요. 싱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들고 다니나 쓰다가 이제 집에 가면 컴퓨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도 보충이 되고 내 컴퓨터에 있는 내가 동기화하라는 데이터는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데이터를 옮겨놓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의 전원을 전략하는 방법은 꽂았을 때, 충전했을 때 많은 일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전원을 빼가지고 내가 들고 다닐 때는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고 다닐 때 해야 된 일이 뭐 A, B, C예요. 그러면 A, B, C 중에 만약에 A는 사전에 해놓을 수 있어. 그러면 그 A는 내가 들고 다닐 때 하는 게 아니라 꽂아놨을 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리 컴퓨테이션 한다 그래요. 근데 프리 컴퓨테이션 하면은 무슨 차이가 뭐가 늘어날까요? 여기 써 있겠지만 메모리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상에서 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해 놓는 거니까 그것들을 저장해 놔야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어떤 뭐 루프를 돌리는데 매번 똑같은 연산을 해. 그러면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연산을 루프 밖으로 빼내죠. 그렇죠? 루프 밖으로 빼면서 그러면 그 루프 밖으로 빼면서 뭐가 필요해?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그 계산된 값을 저장해 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도 루프 밖으로 빼내는 게 뭐냐면은 들고 다닐 때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항상 꽂아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모바일 기기의 그 전원들 연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서버에서 많이 하게끔 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서 많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그때그때 하지 않고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면 미리 해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고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을 미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다 미리 계산해서 뭔가 해놓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는 게 프리 컴퓨테이션입니다. 프리 컴퓨테이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당연히 모바일보다는 서버가 일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혹시 모바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서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요청을 하면 연산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 파워포인트도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포인트를 웹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은 여기서 내 CPU를 쓰냐? 클라우드 쓰냐? 그걸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클라우드가 쓰겠죠. 나는 그냥 바뀌는 내용만, 통신만 되는 거고. 입력을 보내면 거기서 계산되고 다시 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니까 또 한 챕터가 끝났네요. 그럼 뭘 하셔야 되죠? 네,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